이렇게까지 길게 할 줄 모르고들 오셨다가 오늘 토요일이니까 예식도 있고 약속도 있고 그래서 좀 나가신 면인데 어쨌든 좋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이재명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대 정신과 싸울 수 있는 사람인가. 근데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우리 사회에 아주 고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로 자리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과 씨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한 채라도 집 한 채, 땅 한 평에 가지고 있는 분들은 본인들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을 싫어하기 때문에 또 한 채만 평생 갖고 있을 수가 있는 게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두 채, 세 채 더 늘려갈 수도 있는데 앞으로 세금 부담이 많아진다고? 그러면 당연히 싫어지지요. 하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할 거냐라고 하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데 이 사회적 논의를 끌어내고 합의를 만들어내자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나 또는 인간이라면 가지고 있는 이런 욕심들의 정면으로 맞서서 실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용기가 없는 사람은 제 아무리 입으로 내가 그다고 꼭 씨름해서 반드시 해결을 보겠다라고 해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인간 이재명을 공부하면서 이재명이야말로 그런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을 어떻게 제가 몇 분 만에 다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마는 제가 인상 깊게 보았던 몇 가지 에피소드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재명이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재명은 1964년에 태어났더라고요. 제가 67년생이니까 저보다 3살밖에 안 많아요. 근데 머리가 하얀해갖고 저보다 훨씬 나이가 든 것처럼 위아래로 10년은 서로 친구로 지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훨씬 더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경상북도 안동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화전민의 아들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유복한 가정이 아니었던 거죠. 화전민 알다시피 내 땅, 내 밭이 없어서 산에다가 불을 질러서 나무를 태우고 그걸 읽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을 화전민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화전민의 아들이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학교에 안 보냈어요. 쓸데없이 가서 공부할 필요 없다. 안 보냈어요. 본인도 더 공부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학교를 즐겁게만 다녔어요. 공부 같은 거 신경 안 썼어요. 그래서 성적표를 공개한 걸 보니까 전부 미. 전부 미. 어려운 친구가 시험을 못 봐가지고 막 고민하잖아? 그러면 시험지를 바꿔줬어. 자기가 푸는 거를 그 친구 이름한테 줘버리고서 이름 써서 내라 그러고, 그 친구 걸 자기가 갖다가 쓰고. 성적 필요 없으니까 중학교 갈 거 아닌데. 그렇게 했는데, 없이 사니까 아버지는 일찌감치 헤어져가지고 성남에 와서 살고 있었고, 어머니가 혼자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큰형만 데리고 아버지가 성남에 와서 살았습니다. 그랬다가 이재명이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가 되니까 온 가족이 다 성남으로 이사를 갑니다. 13살 먹었을 때. 그래가지고 성남으로 이사를 왔는데 성남에서도 아버지가 뭔 집이 있고 방이 있었던 게 아니라 월세방, 단칸방 하나를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로 식구들이 다 옮겨가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 한푼이 아쉬우니까 13살짜리 초등학교 막 졸업한 놈한테 공장에 가라고 취직을 시켜요. 13살 때부터 공장에 갑니다. 첫 직장이 낙대 많은 직장이었어요. 낙대 많은 직장. 소년공 그러는데 그때도 13살짜리는 공장에 취직 못합니다. 미성년이니까. 미성년 노동, 아동 노동은 금지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향에 알고 있는 형들의 이름을 빌려다가 위장 취업을 합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첫 월급 받았던 게 3,000원이었대요.
한 달 일해서 3,000원. 당시에 쌀 한 가마 가격이 3,500원이었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직장에 다니니까 홍대리라고, 홍대리 몇 번 직장을 옮겼는데 홍대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고등학교 나왔어요. 사무실에 앉아서 펜대를 굴리는 관리직 직원이에요. 생산 현장에 뭐 작업 반장도 있고 뭣도 있고 있을 텐데, 이네들이 참 무서운 선배들이거든. 일 못한다고 분기가 빠졌다고 맨날 때리는데, 홍대리라는 사람이 점잖게 와서 어느 날 좀 잘 좀 해야 되겠어요 하고 가면 빠따질이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도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관리직 홍대리 같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해가지고 공부를 시작합니다. 근데 공부할 게 어디 있나요? 밤 늦게까지 야근하고 그러고 가는데 안 돼요. 13주 졸업해가지고 중학교 졸업 검정고시에 합격합니다.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죠. 13주 졸업했어요. 그러고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땄는데, 그렇게 중학교 졸업 자격을 땄는데, 중학교만 졸업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고등학교 졸업을 해야 되겠는데 또 검정고시를 보려고 해요. 그런데 쉽지 않죠. 쉽지 않지만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를 한 3개월 공부해서 또 통과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대학에 가야 되겠는데, 이게 정규 학교를 나온 게 아니라 검정고시를 나왔기 때문에 그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 자격이 생겼어도 홍대리 같은 사무직, 관리직 직장에 못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별 수 없이 생산적으로 또 일을 했다고 하던데, 그 시계 만드는 공장, 오리엔트라고 하는 공장에서 시계를 만들었답니다. 근데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가만 안 놔두니까 혼자 들어가서 작업실에서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하는 것이 맨 마지막에 도장 공장이었다네요. 그러니까 시계에다가 페인트 칠 같은 거, 또 금칠 같은 것들을 하는 그 공장인데, 여기는 먼지가 없어야 되고, 그러니까 혼자 딱 들어가는 방 안에 들어가서 자기 작업 분량을 끝내면 책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누가 간섭을 안 하니까. 근데 밀폐된 공간에서 그 석유 냄새, 신나 냄새 이런 것들을 흡입하면서 공부를 하니까 나중에 코 한쪽이 막혀버렸답니다. 그래서 지금도 코 한쪽이 막혀가지고 한쪽으로만 냄새를 맡는데요.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따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 입학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전문대 가라. 네가 4년 정규직 대학 나오면 못 오겠냐. 그런데 이 사람은 욕심이 있어요.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 받는 데로 가야 되겠다. 장학금 받지 않으면 집안의 형편상 학비를 댈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당시에는 과외를 해가지고 대학만 들어가면 돈을 벌어서 갈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전두환이가 과외 금지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대학에 가야 학비를 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낙담을 하고 있었는데 이재명이 다니던 단과 학원 야간 학원의 원장이, 야 조금만 기다려봐, 수가 다 날 거야 라고 했는데, 당연히 그 당시에 다니던 대학생들이 과외를 금지시키고 사교육을 금지시키니까 다 불만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시골에서 어렵게 올라와가지고 공부하는 학생들도 그러니까. 그래서 전두환이가 졸업 정원제라고 하는 걸 채택하면서 입학 정원을 늘려줘요. 그러니까 대학 입장에서는 대학 등록금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입학 정원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학생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입학 등록금을 많이 받고 그 돈으로 장학금을 주도록 했어요. 그래서 시험 성적이 좋으면 대학 4년 동안의 등록금을 면제받고 한 달에 20만 원씩 생활비를 받아가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길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자기 얘기로 전두환이가 자기한테 혜택을 준 게 있다면 그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학력고사를 봤는데 280점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전국 석차로 보면 2,500등 안에 들어갔어요. 그 성적 가지면 학력고사 맨 첫 회거든
서울대학교도 갈 수 있었대요. 근데 서울대학교 가면 그 실력으로는 4년 장학생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대학교 법대를 씁니다. 중앙대학교 법대에 4년 장학생으로 들어가고 특대 장학생이라고 해가지고 한 달에 20만 원씩 받아가지고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부모들한테 손 하나도 안 벌리고 학교를 다닐 수 있었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82년도에 들어갔으니까 80년 5월 광주항쟁 직후입니다. 대학에서 광주항쟁의 진실을 알리는 비데오도 막 돌고 그래서 군사독재 타도하자고 하는 데모도 벌어지고 하는 판이었어요. 이때 광주항쟁 비디오 택시운전사에 나오는 그 영화 택시운전사에 나오는 독일 기자가 사진 찍고 비디오 다 찍지 않습니까? 그 비디오를 대학에 들어가서 보고 광주항쟁의 진실에 눈을 떠요. 그때부터 민주화 운동의 의식이 싹 틉니다만 자기는 데모에 참가를 못해요. 그거는 부잣집 아이들이 해야 된다. 나는 내가 죽어라고 공부하고 성적을 유지해야 장학금을 계속 받고 그리고 또 부모님들도 내가 부양할 수가 있다. 그 대신 내가 그런 뜻은 잊지 않고 살게 라고 운동권 친구들한테 약속을 합니다. 그러고 사법시험 공부를 해요. 1차에서 떨어지고 1차 시험 3번 보지 않습니까? 1차 객관식 시험을 한번 보고 2차는 논술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3차는 면접 시험을 봐요. 저는 이제 사법시험을 한 번도 안 봐서 진짜로 그런가는 모르는데 들으니까 그러더라고. 첫 번째 대학교 3학년 때 사법시험 1차에 합격을 하고 2차에서 떨어집니다. 2차에서 떨어진 이유가 논술시험 문제 하나를 잘못 기억했어요. 보통은 다음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저도 이제 법대에서 공부를 조금 했으니까 뭐 이를테면 죄형 법정주의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문제가 여러 개 나오거든. 그 여러 개 문제를 써야 되는데 맨 마지막 문제를 착각합니다. 그래가지고 핵심적인 질문에 답하는 답을 못 써가지고 그게 과락이 돼가지고 2차 시험에서 떨어져요. 낙담이 엄청나게 컸지. 그렇지만 다시 용기를 내가지고 두 번째 도전을 했는데 두 번째 도전에서는 바로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법연수원생이 되는데 사법연수원 18기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이는 윤석열보다 젊은데 저 사법시험으로는 선배예요. 이재명. 네. 그래서 이제 사법시험에 합격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사법연수원 성적과 사법시험 성적을 합쳐가지고 판사로 가냐 검사로 가냐 아니면 그냥 변호사로 가냐 이게 결정된다고 해요. 제일로 성적이 우수하면 판사로 가고 그 다음이 검사로 가고 그 다음이 변호사로 간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성적이 좋았어요. 그래서 판사로 갈 건가 검사로 갈 건가 고민을 많이 했답니다. 그런데 친구들하고 했던 약속이 생각납니다. 나는 그렇게 정권에 아부하는 그런 법률가가 되지 않겠다. 그 뜻을 잊지 않고 살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내가 판사 검사로 해야 될까? 번뇌를 박해요. 그런데 사법연수원 다니면서 마지막 해에는 시보라고 해가지고 실습생을 하는데 검찰에 가서 시보 생활을 한번 하고 검사 시보 생활을 하고 변호사한테 가서 시보 생활을 하는데 검사 시보 생활을 했을 때의 지검장이 이재명 시보 너는 딱 검사 체질이다. 검사 되라 그랬대요. 사람이 날카롭거든. 잘못을 잘 잡아채서 하니까. 그래서 본인이 검사의 체질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검사를 할까 막 고민을 했는데 그 친구하고의 약속이 계속 걸리고 있는 판에 노무현이 사법연수원에 특강을 하러 옵니다. 그 노무현의 특강을 들어요. 그러면서 변호사라고 하는 것이 법조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쭉 강의를 듣는데 친구들과 했던 약속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것을 떠올렸는데 맨 마지막 말에 결심을 하게 됐답니다. 나는 판검사 안 하고 변호사 할래. 맨 마지막 말이 뭐냐? 변호사 하면 밥 굶어 죽진 않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래 다 굶어 죽지 않으니까 변호사 해야 되겠다. 변호사 15생활은 누구하고 하냐면 조영래 변호사라고 하는 분하고 합니다. 조영래 변호사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이라고 하는 전태일 평전을 쓴 사람이죠. 전태일이 누굽니까? 청계천 피복 공장에서 노동자 생활하다가 어린 여공들이 하루 18시간씩 일하면서 풀빵으로 점심 때우는데도 근로기준법을 몰라가지고 정당한 대우를 못 받는 노동 현실을 고발하면서 분신자살한 사람이잖아요. 조영래 변호사가 그 전태일의 삶을 돌아보고 익명으로 평전을 책을 하나 씁니다. 그 조영래 밑에서 변호사 15생활을 해요. 그러니 노무현한테 한번 영향받죠. 조영래 변호사한테 영향받죠. 뼛속 깊이 서민과 노동자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변호사 15시절부터 각인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2차 사법파동의 주역이 되는데 저는 다 기억을 못합니다만 1차 사법파동이 1971년도에 있었습니다. 박정희가 이상한 사람을 대법원장에 임명하려고 한 아니에요. 대법원장이 아니라 시국사건, 박정희의 유신독재에 반대하는 시국사건을 벌인 학생운동권 학생들의 무죄 판결을 해준 판사를 박정희 정권이 날려버리고 구속시키려고 해요. 그러자 판사들이 이게 무슨 횡포냐 해가지고 집단적으로 성명을 내고 항의를 합니다. 그러자 박정희가 그거를 철회해요. 그게 1차 사법파동인데 1988년도에 노태우가 전두환이 임명했던 대법원장을 그대로 유임시키려고 합니다. 김용철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러니까 김용철은 완전 어용이고 전두환의 꼬붕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대법원장 되냐라고 판사들이 성명을 내가지고 노태우가 김용철을 유임을 안 시키고 새로운 판사를 대법원장 시키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정기승이라고 하는 판사예요. 근데 이 정기승 판사도 김용철 버금가게 어용이야. 그러니까 사법연수원생들 18기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정기승 대법원장 임용 반대한다고 연판장을 돌립니다. 그때 연판장을 돌리자라고 주동하고 그 뜻을 같이 하는 사법연수원생들을 모았던 게 이재명인데 그때 함께 처음에 결심했던 게 누구냐면 문무일 전 검찰총장. 두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 최원식 전 국회의원. 그네들이 세 명이 모여가지고 여관방에서 작당을 합니다. 연판장 하자. 그래가지고 사법연수원생이 그 당시에 180명이었다나? 그런데 절반 이상이 동참하게 만들고 사법연수원생들이 그렇게 성명을 내니까 기존 판사들이 함께 연명해가지고 결국 정기승을 막습니다. 그게 2차 사법파동이라고 하는데 2차 사법파동의 주역이 됩니다. 기계가 대단한 거죠. 이런 노무현이 이제 변호사 자격이 딱 생겨가지고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을 하는데 어디에다 개업을 하냐면 다 서초동에 개업을 해야 돈을 벌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남에 가서 개업을 합니다. 왜 성남에 가는가? 성남에 자기와 같은 노동자들, 자기와 같은 서민들이 많으니 그 노동자들을 변론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성남에 개업을 해요. 변호사 사무실을 얻으려면 사무실 보증금도 내야 되고 그러잖아요. 돈이 없어. 누구한테 꾸냐면 그걸 알고 빌려줬는데 조영래 변호사가 500만 원을 자기 돈도 없으니까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주고 그걸로 부족하고 아까 얘기했던 전두환이가 과외 폐지해갖고 어렵다고 할 때 가만히 있어봐라 무슨 수가 날 거다라고 가르쳐줬던 학원 원장님, 그 원장님이 이재명이가 더 이상 돈이 없어서 이제 학원 그만 다닐래요 했더니 너 학원비 내지 말고 그냥 다녀라 해줬던 원장님이거든. 그 원장님이 500만 원을 빌려줘서 1000만 원 가지고 성남의 변호사를 개업하면서 노동인권 변호사의 길을 갑니다. 그렇게 하면서 노동자들
뭐 억울한 일 당했을 때 근로기준법 위반해가지고 막 했을 때를 다 변론해주면서 지역사회에 의로운 변호사라고 이름을 알리게 되고, 그러자 성남에서 시민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재명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재명을 성남 시민모임의 집행위원장을 만들어요. 그때부터 이재명의 시민의 삶이 펼쳐집니다. 그 시기에 지금 부인 김혜경 여사를 만나서 결혼을 해요. 이 김혜경은 누가 중신을 했냐면, 중신을 아니고 소개팅을 시켜줬는데, 문제의 셋째 형수가 소개를 해줍니다. 그 형수 쌍욕의 그 형수. 그래서 그 김혜경하고 만났는데, 그 김혜경이 왈칵 마음을 안 열어주니까 이재명이 14살 때부터 썼던 10년 동안 썼던 일기장을 그 김혜경한테 갖다 주고 읽어보라고 해요. 거기에 자기의 삶이 다 적혀 있거든. 그 10년치 일기장을 보고 마침내 김혜경 여사가 마음을 열고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하고, 그 김혜경 여사가 살고 있던 집에 인사를 하러 가는데, 어디냐? 저기 송파구에인가요? 잠실인가요? 올림픽 아파트. 올림픽 아파트에 인사를 하러 가는데, 그때 처음으로 아파트 내부에 들어가 봤대, 이재명. 그러니까 얼마나 없이 산 사람입니까? 맨 판잣집만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렇게 결혼하고 성남 시민모임의 집행위원장으로서 시민운동을 하는데, 그때 이재명이 붙잡았던 사건이 성남 분당의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이에요. 저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그냥 책에서 보니까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이 뭐냐면, 성남 분당의 정자동, 백궁동이 그린벨트 지역이었는데, 그 지역에다가는 원래 업무지구로, 이를테면 업무시설들을 짓자고 했던 지구를 지정해 놓은 데가 있었습니다. 그 업무시설, 그러니까 사무실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오도록 하는 업무시설이었는데, 이것을 민간업자들이 주거지역으로 바꿔달라고 계속 로비를 해요. 당시에 성남의 김병량 시장이 이것을 넘어가가지고 그렇게 해줘. 근데 이 로비하는 과정에서 이 건설업체가 447채의 아파트를 빼돌려가지고 성남의 거물들한테 다 한 채씩 안겨줬어요. 다. 시장에서부터 시장에 뭐 사돈네 팔촌 조카 뭐 이런 사람들 다 안겨주고, 성남에 있는 판사, 검사, 언론인 이런 싹 다 안겨주는 거예요. 그거를 파헤치는 일을 합니다. 이따가 제가 또 그 얘기 조금 잠깐 할 텐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했던 일이 뭐냐면 성남 의료원을 짓는 일을 해요. 성남에 큰 종합병원이 2개 있었답니다. 하나는 성남병원이고 또 하나는 인하병원이었어요. 근데 이 2개가 도무지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 다 파산하고 문을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종합병원이 없잖아요. 그러니 성남에 시민운동 하는 사람들이 성남에 시립병원을 하나 짓자라고 하는 운동을 하면서, 성남 시립병원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남시의회에 조례를 만들자고 하고, 이 조례를 시민 발의로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서구의회 조례는 우리 구의원님들이 만드시지만, 우리 구민들도 여러 명이 연명해가지고 이런 조례를 만들어주세요 하면 조례를 심사해서 구의회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게끔 돼 있어요. 그걸 주민발안제도라고 하는데, 주민발의제도라고 하는데, 이 주민발의제도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성남 시립병원 짓자고 하는 조례 제정안을 시민들이 만들어가지고 성남시의회에다가 제출을 합니다. 근데 성남시의회가 이걸 질질 끌다가 임기 종료를 앞두고 상정해가지고 이거는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려버려요. 47초만. 성남 시민들의 절반 가까이가 여기에 서명을 함께 했던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 당시 성남시 인구가 한 50만 됐다는데 20만 명이 서명한 조례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국민의힘, 당시에는 새누리당이었으니까 국민의힘이 다수를 점하고 있었던 시의회였기 때문에 47초 만에 이건 심사 보류 결정을 해버려가지고 이때 열받은 시민단체들, 그 방청석에서 방청하고 있던 사람들이 막 의회 회의장으로 막 뛰어 들어가요. 나쁜 놈들이라고 막 고함을 치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일을 하고 그게 무산돼 버리니까 이때부터 좌절을 느끼면서 시민운동 갖고 안 되겠구나, 정치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 이재명에게 들기 시작했고, 성남 시민들 사이에서도 그런 깨달음이 시작되면서 이재명을 성남시장으로 한번 도전해야 되겠다 합니다. 그래갖고 2006년에 이재명이 첫 번째 성남시장에 도전을 해요. 근데 여기서 떨어져요. 당시에는 민주당이 다 전국적으로 죽었던 때입니다. 잘 아시죠? 2007년 대통령 선거 직전이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말기, 인기가 드럽게도 없었을 때 전국 선거에 다 졌어요. 이때 이재명도 한번 떨어집니다. 그리고 와신 상담한 뒤에 2010년에 다시 도전을 해요. 저처럼 두 번째 2010년 도전을 해서 이때는 되는데, 이때 선거운동의 1등 공신이 누구냐면 이재명의 여동생 이재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야쿠르트 아줌마예요. 야쿠르트 아줌마. 이 이재옥이라고 하는 동생도 배우지를 못했어요. 아버지가 안 가르쳤으니까. 야쿠르트 배달로 먹고 살았는데, 야쿠르트 배달하면서 우리 오빠 정직한 사람이니 우리 오빠 좀 찍어주세요, 이렇게 호소를 했는데, 뭐 꼭 그것만으로 당선이 됐겠습니까마는 그렇게 성남시장에 당선이 되고, 성남시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전임 시장 이대엽 시장인가요? 이대엽 시장이 지어놓은 성남시청 건물이 의리의리하게 큰 청사였는데 시장실이 100평이었답니다. 꼭대기층 내려다봐야 되니까 100평. 가서 보니까 기가 막혀요.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내가 2층으로 내려가고 이 100평짜리 시장실은 카페 같은 걸로 조성을 해서 시민들 누구나 와서 다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성남시 공무원들이 반대해요. 2층으로 내려오면 민원인들도 늘 만나게 되고 찾아오게 되고 그럴 텐데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무슨 소리야. 성남시장이 왜 시민들을 못 만나? 그러면서 2층으로 바꾸고 시장실 개방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시장실이 인기 공간이 됐어요. 두 번째로 대장동 공공개발을 추진을 하게 되는데, 이 대장동 공공개발 나중에 또 따로 얘기할게요. 그러고 성남시립의료원을 당선돼가지고 추진을 합니다. 이재명이 여러 가지 공약들을 했는데 공약 이행률이 96%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높은 달성률? 저도 96% 나오면 어려울 것 같은데 2년 뒤에 이제 결산해보면, 이재명은 할 수 있는 공약만 했다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공약은 아예 안 했기 때문에 96%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번 공약한 것은 기어이 지키겠다고 했고, 변호사였을 때도 돈 벌 요량으로 승수할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변호사를 막 맡은 게 아니라, 이거는 이길 수가 없으니까 소송해야 소용없습니다 하고 돌려보내고 꼭 이길 수 있는 사건만 맡아서 반드시 승소를 시켜줬다는 거예요. 요것도 나중에 또 얘기가 나와요. 김부선하고 대지에 또. 예. 그렇게 하고 이렇게 공약 이행률이 96%씩 가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좋아하죠. 특히 잘 사는 동네인 분당에서도 더 지지율이 높아져가지고 2014년도에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합니다. 재선에 성공해서 청년 배당, 29살 먹은 청년들에게 100만 원씩 다 돌리는 청년 배당일을 하고, 공공산후조리, 아이를 낳으면 산후조리를 무상으로 다 성남시가 책임지고 해주겠다. 이 성남시 산모들한테 엄청나게 인기가 있는 사업이었어요. 세 번째로는 무상 교복. 자기는 교복을 안 입어봤거든. 교복 입히고 싶었다. 무상 교복. 없는 아이들도 교복.
그 다음에 이거는 어르신들이 좋아할 사업인데 소일거리 사업이라고 한 달에 20시간만 일을 하면 10만 원씩 드린 거예요. 노인들한테. 그러니까 용돈 타려면 자식들한테 눈치 보여야 되는데 10만 원씩 공돈같이 생기니까 이제는 할아버지 노릇을 하는 거예요. 할머니 노릇을. 손자가 치킨 먹고 싶다고 치킨도 한번 해주고.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인기가 좋았다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멋지게 성남시장 재선을 하니까 경기도지사로 도전할 때 다 이재명이 정말로 일을 잘하는구나 해가지고 경기도지사에도 당선이 되죠. 근데 이때 2018년도에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건 전부 이재명만의 공은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 공도 있습니다. 대통령 인기로도 다들 되셨잖아요. 우리 의원님들 어떻게? 네. 뭐 그렇게도 되는데 경기도지사 돼가지고는 모든 행정행위를 속전속결로 다 처리하도록 했어요. 속전속결로. 그리고 모든 공무원들이 명찰을 달고 다니게 하고. 그래서 아까 국정감사에서도 보셨겠지만 이재명 지사 당신부터 명찰 달고 다녔습니다. 그런 일들을 막 하고 뭐 보셔서 아시지만 이제 최근의 일이니까 기억들 나실 거예요. 신천지가 코로나 진원지가 됐을 때 본인이 압수수색하러 막 쳐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시원한 모습을 보여주고 또 계곡 정비 북한산 뭐 이런 데 계곡에 가면 막 계곡이 뭐 닭고기 막 이렇게 매운탕 그거 다 정비 평상 다 정리했잖아요. 99.5%가 다 동의해서 합의로 처리하고 딱 5명이 마지막까지 저항했다네요. 어떻게 이렇게 하게 됐는가? 얼마 들지도 않는 닭 매운탕, 닭도리탕을 20만 원씩 받아가지고 한몫 챙기려고 하지 말고 커피집으로 바꿔보시오. 그러면 커피 한 잔에 원가가 얼마 드는지 몰라도 100원짜리 100원 드는 것이 5천 원씩 받으면 얼마씩 남습니까? 커피로 쫙 바꿔주는데 우리가 다 리모델링기 다 지원해주고 다 할 테니까 또 바리스타 교육도 다 시켜주고 할 테니까 바꿔보세요. 그 평상 없앱시다. 해가지고 여기에 다 동의해서 다 그렇게 바꿔버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격다짐으로 이 평상은 나라 땅에다가 당신들이 불법으로 평상 쳐놓으니까 안 돼 해가지고 싹 다 철거한 게 아니라 여기서 평생 먹고 살았던 사람들의 먹고 살 길을 보장해주면서 터주면서 평상을 철거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전두환, 박정희 같으면 싹 다 밀어 이랬겠지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술실 CCTV 얼마 전에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켰는데 법 이전에 성남에서는 먼저 했어요. CCTV 수술실에 설치하는 비용을 다 지원해줘가지고 의사들 다 동의하고 의사들도 오히려 싫어하지 않는데요. 자기들 사고가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의사들이 몇몇 의사들 반대한다고 계속 못하다가 이번에 통과시켰던 겁니다.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경기도민의 72%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응답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경제라고 하면 멋죽배랑 하면 무조건 사회주의냐고 빨갱이냐고 공격하는 사람들인데 기업하기 좋은 친기업 단체장 1위로 뽑아줬어요. 누가? 100개 기업의 임원들이 평가를 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왜 있었냐면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 제가 기억에 남는 건 이재명 후보가 직접 인용을 하대요. 경기도 어디에 가면 웨이브 파크라고 하는 곳이 있답니다. 인공 서핑장이에요. 인공 서핑. 그래서 이제 물을 이렇게 가둬놓고 이 물에서 파도가 일게 만들고 그 파도가 이는 것을 이제 그게 서핑하고 뭐 이렇게 타는 거 그런 거를 하게 하는 데이 모양인데 이거를 부산에다가 하려고 이 업자가 계속 노력을 했는데 2년 반 동안 인가가 안 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경기도로 와라. 경기도에서 해줄게 해가지고 2년 반 만에 완공까지 만들어져 버렸어요. 2년 반 만에. 2년 반 동안 허가가 안 떨어지는 사업을 2년 반 만에 완공까지 시켜주니까 참 잘한다. 어떤 사람이 이걸 특혜라고 그럴 겁니다. 왜 그 업체한테 그렇게 뭐라고 특혜를 해줬냐. 본인이 그 업체로부터 받는 돈이 없으니까 떳떳하니까 이거는 시민을 위한 일이다. 인공 서핑장이 생기면 일자리도 생기고 기업도 생기고 세수도 늘어나고 기업도 좋고
그러니 내가 추진한다. 당당하게 추진해가지고 이런 평가를 받게 되었다는 거죠. 떳떳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런 성과들을 인정받아가지고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까지 됐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사람이 과격한 사람은 아니지만 심지가 아주 굳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 일을 반드시 하는데 그게 필요한 일이라면 반드시 추진하는데 왜 모든 특혜 시비로부터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는가? 본인이 깨끗하기 때문에 그랬다 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